사람 만나기 귀찮다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70대 이후에도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 잘못된 인간관계는 스트레스가 되고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지만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피곤해지고 기운이 빠집니다. 노년이 될수록 어떤 사람을 초대하고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꼭 초대하면 좋은 사람들과 절대 초대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지금 건강한가요? 지금부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과 피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이 커집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은 사람과 어울린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인간관계가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분이 나빠지지 않나요? 남을 험담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기운까지 뺏기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관계는 나이 들수록 더 치명적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나쁜 인간관계는 건강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 나쁜 영향을 주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내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나를 위해 결단을 내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더 활기차고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70대 이후 꼭 초대해야 할 사람과 피해야 할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한 삶을 삽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치매 발생률이 낮고 면역력도 강합니다. 첫 번째, 규칙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두 번째, 친구들과의 교류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관계는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네 번째,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걷기 운동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 신체 건강도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 좋은 인간관계는 삶에 활력을 줍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여섯 번째,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교류가 없으면 우울감이 커지고 생활 의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것이 우울증과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건강도 악화됩니다. 첫 번째, 규칙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감정적으로 안정됩니다. 특히 공통 관심사가 있는 친구를 만나면 더욱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립된 생활을 하면 우울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인간관계는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힘들 때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네 번째,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은 면역력이 강하고 건강이 오래 유지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지만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함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인생이 더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꾸준히 참여하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여섯 번째, 고립된 생활을 피하고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세요. 좋은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인간관계가 단순한 친목을 넘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건강, 정서 안정, 행복감까지도 인간관계에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매일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이 커집니다. 두 번째, 고립된 생활을 하면 무기력함과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우울증 위험도 증가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과 어울리면 다양한 활동을 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취미 모임, 운동 모임, 봉사활동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좋은 인간관계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함께 운동하는 친구가 있으면 더 꾸준히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망이 생깁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생활 속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여섯 번째, 나이가 들어도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가치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주변에 항상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점점 가라앉고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나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불만을 갖고 항상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주변 분위기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말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자주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불만을 타인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공감해 줄 수 있지만 반복되면 듣는 사람도 지치게 됩니다. 네 번째,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감정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면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부정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만나는 시간을 줄여보세요. 부정적인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거리를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사람을 만난 후 기분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잘 관찰해 보세요. 부정적인 말이 많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항상 자기 이익만 챙기고 남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에게 필요할 때만 찾아옵니다. 두 번째, 도움을 받은 후에는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움을 줄 때는 감사해야 하지만 필요가 없어지면 금세 관계를 정리하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필요한 일 외에는 연락하지 않는 관계라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힘들 때도 함께하고 서로의 상황을 배려하는 관계입니다. 다섯 번째,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 때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면 결국 건강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이용하려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점차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런 관계를 정리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언젠가는 내 이야기도 험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내 이미지도 부정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은 나중에 내 이야기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만 내일은 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대화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감정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남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정직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즐겁고 유익해야 합니다. 네 번째, 험담을 즐기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결국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깁니다. 불필요한 오해나 다툼을 피하려면 이런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대화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험담과 뒷말이 많은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건전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관계가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70대 이후에는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에 따라 생각과 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자주 웃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건강한 인간관계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관계입니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관계보다는 서로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유지하세요. 세 번째, 함께하면 편안한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맞추려고 노력하는 관계보다는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네 번째,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만난 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과는 더 자주 만나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다섯 번째,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상대의 장점을 바라보면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더 많아집니다.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할 때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면 상대방도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 작은 배려가 인간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말하는 습관을 가지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강요하지 않고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 논쟁이나 다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갈등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을 가지면 관계가 더욱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존중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면 신뢰가 생기고 관계가 더욱 편안해집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유지하면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려면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만남보다는 공통된 관심사를 나누는 것이 더욱 즐겁고 유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등산, 걷기 운동, 독서 모임, 요리 같은 활동이 좋은 예입니다. 두 번째, 규칙적으로 만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끔 만나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만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 함께하는 활동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친밀감도 증가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공통된 경험을 쌓으면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가, 체조, 수영 같은 운동을 함께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도 친해질 기회가 생깁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취미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 취미를 공유하면 관계를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만나는 것보다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더욱 의미 있는 관계가 됩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나누고 함께할 수 있는 취미를 찾으면 더욱 건강하고 즐거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피로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에너지가 소진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진정으로 좋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랜 친구라도 관계가 맞지 않는다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다면 과감하게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진짜 필요한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행복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지로 만나는 관계는 결국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여섯 번째, 소수의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행복한 노년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기보다 소중한 사람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진짜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생길 때 무조건 참기만 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만이나 불편한 감정이 쌓이면 결국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참을 수 있지만 계속 쌓이면 결국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갈등이 생겼을 때는 조용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터뜨리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모든 갈등을 피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오래된 친구라도 갈등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해가 풀리면 더 단단한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 감정을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표현하는 것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무조건 참기보다는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인간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관계가 더 이상 편하지 않다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친구라도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지로 연락을 지속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 과거에 좋은 관계였다고 해서 현재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현재 나에게 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관계가 불편하다면 용기를 내어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꼭 만나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래된 관계보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관계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를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 나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릴 때 더 즐겁고 의미 있습니다. 취미나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등산, 독서,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취미를 통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대화가 더 즐겁고 자연스럽습니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면 관계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 새로운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심 있는 활동을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온라인을 활용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SNS나 카페 등을 통해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면 먼저 대화를 걸어보고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꾸준히 교류하면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친밀감도 깊어집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고 지속됩니다. 첫 번째,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합니다. 믿음이 가는 사람과 함께하면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랜 친구라도 연락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끔이라도 안부를 묻고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거나 전화로 소통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연락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대화는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이 필요할 때 먼저 연락해주는 것도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 힘들 때 먼저 위로해주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여섯 번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서로 편한 방식으로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외롭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나에게 필요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가 부담스럽고 힘들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피곤해집니다. 네 번째,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도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한 번쯤 내 주변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떤 관계가 스트레스를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섯 번째, 새로운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기존의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건강한 인간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만 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건강과 직결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혹시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참고하면서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은근히 고개를 돌리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씻었는데도 뭔가 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신 적 있으시죠? 샤워를 매일 하는데도 노인 냄새가 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몸 전체를 씻어도 그 부분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냄새는 계속 납니다. 냄새는 체질이 아닙니다. 대부분 생활 습관과 씻는 방식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 분비가 변하면서 냄새가 쉽게 올라옵니다. 특히 특정 부위에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지고 그게 냄새로 이어지죠. 문제는 주변 사람은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만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인 건 이 냄새는 특정 부위만 잘 관리해도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 냄새가 나는 원인과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세 군데, 그리고 관리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너무 어렵지 않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도 당당해지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않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샤워를 해도 뭔가 기름진 냄새가 남아있죠. 이건 단순히 땀 때문이 아니라 피지의 변화 때문입니다. 50대 이후부터는 피부에서 나오는 피지 성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노네날이라는 성분이 늘어나면서 특유의 냄새가 생깁니다. 이 냄새는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피지 성분은 땀보다 훨씬 끈적하고 냄새가 오래갑니다. 특히 씻는데 소홀한 부위에 잘 쌓이기 때문에 냄새가 심해집니다. 그냥 물로 대충 씻어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거품을 내고 손으로 문질러줘야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피지는 주로 두피, 목 뒤, 귀 뒤, 가슴 아래 같은 부위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남습니다. 향수나 바디로션으로는 이 냄새를 덮을 수 없습니다. 뿌리는 것보다 닦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냄새의 시작은 피지 변화에서 온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몸 전체 중에서도 노폐물이 쉽게 쌓이는 부위는 따로 있습니다. 피부가 접히는 곳, 통풍이 안 되는 곳, 자주 씻지 않는 곳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귀 뒤, 목 뒤, 겨드랑이, 가슴 아래, 배꼽, 발 사이 같은 부위입니다. 이런 부위는 평소 샤워할 때 잘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물만 흘려보내거나 손이 잘 닿지 않아서 대충 지나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곳은 땀과 피지가 하루 종일 모여드는 곳입니다. 특히 더운 날이나 활동량이 많았던 날은 더 심해집니다. 옷 속에 가려져 있어서 통풍도 잘 안 되고 습기가 차기 쉽습니다. 땀이 마르면서 노폐물이 남고 거기에 세균이 자라면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몸의 중심 부위일수록 열이 많고 피지 분비도 많습니다. 세안이나 샤워를 할 때 이 부분들을 일부러 신경 써서 닦아야 합니다. 그냥 비누칠만 하고 지나가면 냄새는 그대로 남습니다.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서 거품을 내고 깨끗이 헹궈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씻을 때 순서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씻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주 쌓이는 곳을 자주 닦아줘야 냄새도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땀도 안 나는데 왜 냄새가 나지? 라고 궁금해 하십니다. 사실 노인 냄새의 주된 원인은 땀이 아니라 피지, 즉 기름입니다. 나이가 들면 땀은 줄지만 피지는 더 많아집니다. 피지는 끈적하고 공기 중 먼지나 노폐물을 잘 붙잡습니다.
이 피지에 세균이 달라붙고 분해되면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특히 모공이 많은 부위, 그리고 접히는 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피지는 하루만 안 씻어도 쌓이기 시작합니다. 땀처럼 흘러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씻지 않으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해도 기름기 있는 느낌이 남을 수 있는 거죠. 머리카락 근처나 목 뒤 같은 곳은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씻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밀기보다는 부드러운 타월이나 손으로 문질러주는 게 좋습니다. 지나치게 자극을 주면 오히려 피지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은 물만으로는 잘 씻기지 않으니 거품을 내서 구석구석 닦아줘야 합니다. 노인냄새의 핵심은 기름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목 뒤와 귀 뒤는 얼굴 못지않게 피지가 많이 나오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얼굴은 매일 씻으면서 목 뒤와 귀 뒤는 놓치기 쉽습니다. 이 부위는 햇볕도 덜 받고 통풍도 잘 안 돼서 냄새가 쉽게 쌓입니다. 하루 종일 머리카락에 가려지고 옷깃에 덮여 있어서 습기가 많아지죠. 특히 귀 뒤는 귀지뿐만 아니라 피지와 땀이 섞여서 냄새가 심해집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기름지거나 미끄럽다면 피지가 쌓였다는 뜻입니다. 이 부위는 샴푸할 때 같이 씻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귀 뒤, 목 뒤는 따로 비누 거품을 내서 손으로 문질러 씻어줘야 합니다. 특히 더운 날이나 외출하고 돌아온 날은 더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그냥 물로 헹구는 것만으로는 냄새의 원인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 부위를 놓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을 깨끗이 씻기만 해도 냄새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세수하듯이 매일 목 뒤와 귀 뒤도 손으로 꼼꼼하게 닦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채취 개선에 큰 효과를 줍니다. 몸 전체를 씻기 전에 먼저 이 부위부터 체크해 보세요. 샤워할 때 귀 뒤를 신경 써서 닦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귀 앞은 거울을 보면서 닦지만 귀 뒤는 잘 보이지 않아 놓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곳이 냄새의 중심지일 수 있습니다. 귀 뒤는 피지가 가장 두껍고 세균도 잘 자라는 환경입니다. 땀과 피지, 먼지, 머리카락 기름까지 모두 모이는 부위입니다. 특히 머리를 감은 후 샴푸나 린스가 귀 뒤에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피지와 섞여 악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귀 뒤를 손으로 문질렀을 때 미끌미끌하거나 냄새가 느껴진다면 이미 신호가 온 겁니다. 따뜻한 물로 적신 수건이나 손으로 부드럽게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강하게 문지르면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 부드럽게 씻어야 합니다. 귀 뒤는 매일 한 번씩만 씻어줘도 냄새가 많이 줄어듭니다. 또 귀걸이를 착용하시는 분은 귀 뒤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더 자주 관리해야 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방치하면 냄새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샴푸 후 꼭 손으로 귀 뒤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닦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부위지만 청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입니다. 목 뒤와 귀 뒤를 씻을 때는 손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떼수건이나 브러쉬는 너무 강해서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비누나 바디워시로 거품을 충분히 낸 다음 손끝으로 닦아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손가락을 펴서 귀 뒤를 둥글게 감싸며 문질러 주세요. 목 뒤는 목덜미부터 양옆까지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귀 아래에서 목 뒤쪽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듯 씻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한 번 샤워 시간에 함께 루틴으로 포함시키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는 게 피부에 부담이 덜합니다.
헹군 뒤에는 물기를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샤워 후엔 목 뒤까지 함께 바디로션을 발라주면 더 좋습니다. 노화로 인해 건조해진 피부는 더 많은 피지를 만들기 때문에 보습도 중요합니다. 세정 후에 바르는 보습제는 냄새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대에 씻는 습관을 들이면 더 잊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거울을 활용해 귀 뒤 확인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최고의 탈취제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겨드랑이와 가슴 아래는 통풍이 잘 안 되는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특히 5단에 늘 가려져 있기 때문에 땀이 차고 습기가 오래 머뭅니다. 이런 환경은 세균이 자라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땀은 마르면서 노폐물을 남기고 그게 쌓이면 냄새로 이어집니다. 특히 살이 접히는 부위라 땀이 안 보이게 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잘 모르지만 옆 사람은 냄새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는 냄새샘이 가장 많은 곳이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가슴 아래도 마찬가지로 땀과 피지가 자주 고입니다. 특히 몸집이 있는 분들이나 활동량이 적은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위는 땀이 잘 나면서도 자극을 받기 쉬운 곳이라 관리가 더 필요합니다. 자주 씻지 않으면 냄새뿐 아니라 피부 트러블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비누 거품으로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통풍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샤워 후에도 잘 말려줘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외출 후에는 바로 씻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작은 부위 같지만 전체 채취의 인상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땀만 날 때는 그리 심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피지와 땀이 섞이면서 생기는 복합적인 냄새입니다. 피지는 끈적한 기름 성분이고 땀은 수분이 많아 서로 잘 섞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세균이 쉽게 번식하면서 악취를 만들게 됩니다. 특히 겨드랑이와 가슴 아래는 세균 번식이 빠른 부위입니다. 옷에 덮여 있어서 습기와 열이 항상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땀이 날 때마다 이 부위를 닦아주는 게 어려운 분들은 아예 땀이 덜 나게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속옷을 자주 갈아입는 것만으로도 냄새가 줄어듭니다. 땀이 마른 상태로 오래 방치되면 피지와 함께 굳어 냄새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샤워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은 거품을 내서 손으로 문질러야 합니다. 무심코 대충 지나가기 쉬운 부위지만 냄새는 그 틈을 잘 알고 찾아옵니다. 특히 겨드랑이는 탈취제만 바르는 것보다 먼저 깨끗이 씻는 게 우선입니다. 몸을 씻지 않고 뿌리는 향수나 스프레이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냄새 위에 향이 겹쳐지면 더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냄새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씻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겨드랑이와 가슴 아래는 피부가 민감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떼수건이나 강한 브러쉬보다는 손이나 부드러운 수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비누는 향이 강한 제품보다 순하고 자극 없는 걸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거품을 충분히 내서 부드럽게 문지르고 구석까지 잘 씻어야 합니다. 겨드랑이는 손을 들어 충분히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슴 아래는 살이 접히는 곳까지 손가락으로 펴서 닦아주세요. 물로만 헹구지 말고 반드시 비누나 바디워시를 써야 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씻은 뒤에는 꼭 수건으로 물기를 말끔히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또다시 냄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름철엔 땀이 말라붙기 전에 한 번 더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도 땀은 나기 때문에 계절 상관없이 매일 관리해줘야 합니다. 탈취제나 파우더는 씻은 후 피부가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속옷은 하루 한 번 이상 갈아입고
빨래할 때도 뜨거운 물에 삶는 게 더 좋습니다. 피부가 가렵거나 트러블이 생긴다면 씻는 방법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청결이야말로 건강과 채취를 동시에 관리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신발을 벗는 순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발냄새입니다. 얼굴은 아무리 단정해도 발냄새가 나면 인상이 확 바뀌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발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발냄새는 상대방에게 강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냄새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서 땀이 가장 많이 차는 부위입니다. 통풍이 잘 안 되고 피부 사이사이에 습기가 고이면 냄새가 쉽게 납니다. 땀 자체보다 땀과 피지, 세균이 만나면서 생기는 복합 냄새가 문제입니다. 특히 양말을 하루 종일 신으면 발이 숨을 쉬지 못해 냄새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양말은 하루에 한 번 꼭 갈아 신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발도 같은 걸 며칠 연속으로 신기보다는 하루 이틀씩 번갈아 가며 신는 게 좋습니다. 발냄새는 나도 모르게 나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 사람 눈치만 보게 됩니다. 스스로도 알기 어렵지만 상대는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발을 씻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얼굴보다 더 자주 신경 써야 할 부위가 바로 발일 수 있습니다. 발냄새 하나로 전체 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발냄새의 원인은 단순히 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땀, 피지, 각질, 발톱 사이 노폐물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발톱 주변에는 때가 잘 끼고 씻기 어렵기 때문에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각질이 쌓이면 땀과 섞여 악취가 나는 원인이 됩니다. 발가락 사이는 좁고 어두워서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발바닥은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땀이 마르지 않고 고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샤워할 때 발을 대충 헹구는 정도로는 냄새 제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비누 거품을 내서 손이나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아줘야 합니다. 발톱 주변도 꼼꼼히 닦고 발가락 사이도 손가락으로 벌려가며 씻어야 합니다. 씻은 후에는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가 축축하게 남아있으면 냄새는 금방 다시 생깁니다. 오래된 각질은 주기적으로 제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각질 제거를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약해질 수 있으니 주 1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발톱도 자주 깎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발냄새를 줄이는 기본입니다. 복잡한 관리보다 매일 잘 씻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발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대충 헹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비누나 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 거품을 충분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을 이용해 발가락 사이를 하나씩 벌려서 문질러줘야 합니다. 발바닥은 발 뒤꿈치부터 앞꿈치까지 구석구석 닦아야 합니다. 수세미나 부드러운 발솔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샤워 마지막에 발을 씻는 루틴을 정해두면 잊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씻은 후에는 발가락 사이를 포함해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나 무좀 같은 피부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무좀이나 발톱 질환이 있다면 치료와 함께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깨끗이 씻고 양말도 자주 갈아 신어야 합니다. 신발은 햇볕에 말리거나 탈취제를 사용해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냄새가 심할 경우에는 발냄새 전용 파우더나 스프레이도 함께 활용해 보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본은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하루 5분만 신경 써도 발냄새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깔끔한 발은 내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냄새는 몸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입는 옷, 덮는 이불, 신는 양말에서도 냄새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땀이 배인 옷을 오래 입으면 세탁해도 냄새가 완전히 빠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속옷과 양말은 하루에 한 번 이상 갈아입는 것이 기본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린 날은 2번 이상 갈아입는 게 좋습니다. 양말은 흡수력이 좋은 면 소재로 고르고 땀이 잘 마르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불이나 침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세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분은 이불이 땀 냄새를 머금기 쉽습니다. 햇볕에 자주 말려주는 것만으로도 냄새 제거에 효과가 큽니다. 속옷이나 수건은 삶아서 세탁하면 세균 제거에 더 효과적입니다. 옷장에서 오래된 옷을 꺼내 입을 때도 반드시 한 번 세탁한 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냄새는 반복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땀과 피부 기름이 스며든 옷은 시간이 지나면 고약한 냄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쿠션이나 베개 커버도 관리해야 합니다. 몸을 아무리 잘 씻어도 입는 것들이 깨끗하지 않으면 냄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냄새를 가리기 위해 향수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향수는 냄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잠시 덮는 역할만 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 위에 향기가 겹쳐지면 더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수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청결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냄새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향만 더하면 효과는 오히려 반감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샤워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더 빨리 깨끗해집니다. 특히 외출 전, 잠들기 전에는 꼭 한 번 몸을 닦아주는 루틴이 좋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물수건으로 닦는 것만으로도 산뜻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거품을 내서 꼼꼼히 씻어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향수는 씻은 후 땀이 덜 나는 부위에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 뒤, 팔 안쪽, 가슴 위쪽처럼 열이 많이 나지 않는 부위가 적당합니다. 향수보다 더 중요한 건 몸 전체에서 나는 자연 냄새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향기는 청결한 몸 위에 얹어졌을 때 가장 빛이 납니다. 결국 깨끗함이 가장 좋은 향수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몸 냄새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마늘, 양파, 기름진 음식은 체취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튀긴 음식이나 육류 위주의 식단은 몸속 노폐물을 늘릴 수 있습니다. 노폐물이 많아지면 땀이나 피지를 통해 냄새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식단을 가볍고 신선하게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채소, 과일, 물을 자주 섭취하면 몸 냄새가 훨씬 줄어듭니다. 물은 하루 6에서 8잔 정도 꾸준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수분이 충분하면 노폐물이 땀이나 소변으로 원활히 배출됩니다. 커피나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하므로 적당히 조절해야 합니다. 장 건강도 채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산균이 풍부한 식품도 도움이 됩니다. 변비가 있을 경우 노폐물이 오래 남아 냄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습관을 점검하고 조금만 바꿔도 채취가 확실히 개선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땀 냄새도 자연스럽게 순해집니다. 냄새를 없애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몸 안이 깨끗해야 바깥도 향기로울 수 있습니다. 샤워할 때 순서를 정해두면 놓치는 부위 없이 꼼꼼히 씻을 수 있습니다. 보통 머리부터 시작해서 얼굴, 상체, 하체, 발순으로 내려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머리를 먼저 감으면 헹궈진 거품이 몸을 타고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더러움도 제거됩니다. 얼굴은 부드럽게 닦아내고 목과 귀 뒤는 손으로 꼭 확인하며 닦아야 합니다. 겨드랑이, 가슴 아래는 따로 신경 써서 비누 거품을 충분히 사용해 문질러 주세요. 배꼽과 허리, 등도 거울을 보며 빼놓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허벅지, 무릎 뒤, 종아리까지 내려오면서 손으로 쓸듯이 닦는 습관을 들이면 깔끔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발은 마지막에 따로 거품을 내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순서를 정해놓고 매번 똑같이 씻으면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몸 전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위마다 소홀해지지 않게 순서를 지키는 것이 냄새 예방의 기본입니다. 거칠게 밀기보다는 부드럽고 정성껏 문질러주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땀이나 피지는 하루만 지나도 쌓이기 때문에 매일 씻는 게 중요합니다. 샤워 시간이 길 필요는 없지만 순서와 방식은 꼭 챙겨야 합니다. 빠르게 씻을 땐 중요한 부위만 골라 집중적으로 관리해도 좋습니다. 씻는 순서 하나만 바꿔도 냄새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얇아지기 때문에 세정제 선택이 더 중요해집니다. 너무 강한 세정제는 피부를 자극하고 오히려 더 많은 피지를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향이 강하거나 알갱이가 있는 제품은 노인 피부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순하고 보습 성분이 들어간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로에,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같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자극이 적습니다. 폼 형태보다는 젤이나 크림 타입이 피부를 더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피부가 민감한 분이라면 샘플을 먼저 써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냄새 제거에 효과적인 제품 중에서도 피부 보호를 해주는 걸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씻고 나서 당김이 심하거나 간지러움이 생기면 제품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피부 타입은 사람마다 다르니 한 번 써봤다고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등이나 발은 조금 강한 제품을, 얼굴과 목은 더 순한 제품을 구분해서 써도 됩니다. 한 가지 제품으로 전신을 다 씻는 것보다 부위별로 나눠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냄새 제거 기능과 함께 보습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정제를 고를 때는 성분표를 꼭 읽어보고 선택하세요. 피부에 자극 없이 냄새를 없애주는 세정제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몸을 깨끗이 씻는 것만큼 중요한 게 씻은 후 관리입니다. 샤워 후 바로 물기를 닦아내지 않으면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수건으로 몸 전체를 꼼꼼히 두드리듯이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 겨드랑이, 가슴 아래, 귀 뒤는 꼭 건조시켜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냄새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필요하다면 드라이기나 선풍기를 이용해서 습한 부위를 말려주세요. 말린 후에는 보습제를 가볍게 발라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조한 피부는 피지 분비를 늘려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피부가 쉽게 갈라지거나 가려운 분들은 더 필요합니다. 땀이 많이 나는 부위는 파우더를 살짝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파우더는 반드시 깨끗이 씻은 후 건조한 상태에서 발라야 효과가 있습니다. 샤워 후에 입는 옷도 중요한데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소재 옷을 추천합니다. 너무 두꺼운 옷보다는 숨이 잘 쉬는 가벼운 옷이 좋습니다. 씻은 후 몇 가지 작은 습관만 바꿔도 냄새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샤워는 끝났지만 관리 습관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혹시 나도 냄새가 나는 걸까? 걱정되셨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냄새는 본인은 잘 못 느끼고 주변 사람만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부위만 잘 씻어도 냄새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매일 씻는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어디를 어떻게 씻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귀 뒤, 목 뒤, 겨드랑이, 가슴 아래, 발가락 사이, 이 세 곳만 제대로 관리해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냄새는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 탓입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냄새 없고 산뜻한 내 몸을 만드는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자신 있게 만남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공감되셨던 부분은 어디인가요? 혹시 여러분만의 냄새 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청결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보세요. 분명 내 몸이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하고 실용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깨끗하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